매주 월요일에는 정치권의 현인과 만납니다. 현근택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변호사님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네. 현 변호사님 너무 방송을 저희만 하시니까. 네. 좀 늘려야 되겠어요. 네, 좀 아니 여기저기서 요청이 많지 않으세요? 요청은 있어요, 사실은. 그쵸, 네. 예. 여기 나가고 나서 예. 이제 예전에 했던 분들이나 예. 왜 우리는 안 나오냐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내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한 건 아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예. 해보려고 예. 중에. 예. 근데 우리 편의점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현근택 보유국 이래가지고 독점으로. 그래서, 예, 독점으로 저희가 계속 했는데 아니 현 변호사님이 인기가 많으시니까 저희 방송국의 작가분들이 어떻게 섭외했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 아, 그래요? 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하여간 계속 조만간 세게 잘 나갈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니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거절하면 네. 뭐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이게 어려운 게 네. 아예 안 나갈 때는 괜찮아요. 네. 근데 거기는 나가고 여기는 왜 안 나오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 나가야 되고 그러니 그렇죠. 정치인들이 그런 게 많이 네.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편의점이 지금 48만 명 이제 돌파하셨는데 오늘 48만 도착. 이제 480만 명까지 네. 저는 금방 갈 것 같다. 지금 아이고. 국민청원의 숫자를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 주말에 계속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업데이트하려고 들어갈 때마다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급기야 오늘 아침에 보니까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대기 중이시더라고요. 저는 했어요. 그래도 어젯밤에 12시 넘어가지고. 와, 어떻게 들어갔어요? 아니, 되게 오래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대기 시간이 1시간 나오면 1시간 안 기다려도 돼요. 맞아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해보니까 둘 다 해봤거든요. 네. 컴퓨터로도 해보고 핸드폰으로 해봤는데 네. 컴퓨터 훨씬 빨라요. 컴퓨터가 핸드폰이 느리더라고. 좀 불안하겠죠, 서비스 자체가. 네. 그게 한 실제로는 1시간 나와도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돼요. 밤에 하니까. 그렇구나. 본인 인증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복잡해요. 본인 인증을 받아야 돼요. 핸드폰 예, 본인 예, 인증을 해야 예. 되더라고. 그러니까 예. 15,000명씩 기다리니까 밤 12시에도 15,000명 기다리고 있더라고. 이야. 그러니까 저게 이제 허수가 아니고 네. 이제 본인 인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쵸. 한 명당 하나씩밖에 못 하는 거고 네. 저는 사실 좀 초기에 예. 했습니다만은 초기에 했는데 저는 국민들께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저거를 예. 지금 80만인데 네. 이게 3.5%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폭력으로, 그러니까 네. 평화적인 방법으로 무도한 권력에게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리고 끌어내리는 데에는 이 3.5%인데 이게 우리 유권자 수로 계산하면 18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80만 명이 거리로 뛰어나오면 윤석열 정권이 그 자리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뭐 당장 제가 뭐 탄핵 얘기하고 이러진 않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전 있는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뭐 300만을 넘어서서 진짜 1000만까지 저 온라인 서명을 계속 받아 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그 국회의장실에서 서버 증설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하셨던데 예. 아니 빨리 하셔야 돼. 내가 네. 지금 막 1시간씩 기다리고 만 명씩 그러니까요. 기다리는 게 예. 우리나라 IT 강국이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네. 이거를 15,000명씩 대기하고 1시간씩 대기해서 청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 보니까 성심당 빵집 대기 빵집 대기하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빨리 증설은 하셔야 되는데 예. 이제 다 기다리면서 좀 간절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간절함의 불길은 더 커지고 있다. 아 진짜 아니, 저는 간절합니다. 이게 숫자가 얼마나 커질지 서버 증설하면 바로 될 수 있는 건가요? 바로바로 기술적으로 증설 금방 할 텐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얼마나 네. 발달돼 있어요. 제가 네.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게 줄어가는 거 보면 알겠지만 막 예. 한 뭐 1초에 한 10명, 20명씩 줄어가요. 근데 그거 나는 우리나라 이거밖에 안 되나? 아니, 우리나라 나는 못하는 게 1초에 10,000명씩도 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근데 맞아요. 그러면 네. 지금 20일 남았잖아요. 네. 20일 날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거죠. 7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월 20일 날 하니까 오늘이 1일이니까 오늘부터 치면 한 20일 남은 건데 얼마까지 간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오늘 지금 100만 넘을 것 같아요. 180만. 오늘 100만 넘는다? 오늘 100만 넘을 것 180만 같아요.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증설하면 예. 대기하던 분들이 저도 한 10분 기다려서 해보니까 예. 기다리다 포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왜냐면 언제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 왜냐면 열어보고, 보통 여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예. 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서버 증설하고 이러면 제가 보기에 뭐 200만 원 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지금 200만? 언론에서 네. 주목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이게 80만 넘으니까 MBC, 네. 그리고 경향, 세계일보 이런 데 쓰기 시작하거든요. 기사 쓰기 그럼 저는 이제 시작하죠.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조중동도 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100만 넘어간다고 보고요. 예. 제가 이거 30몇만 때부터 추세를 1시간별로 제가 눌러봤거든요. 이 시간당 증가분이 그냥 2, 3천 명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되게 빠르게 늘고 있어요. 23만부터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3만부터 보도하면서
금요일 날 저희가 제목을 곧 100만 넘는다라고 했는데 80만이 넘은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넘은 거니까. 그렇죠. 오늘 아침에 80만이 넘은 거니까. 근데 대기가 너무 긴데 이게 더 늘어나게 된다면 저는 삽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일 수가 있다. 벌써 80만 7,208명이 됐다고 합니다. 오전 11시. 근데 이거를요 지금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뭐 기술적인 거 접근하기 어려운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알려주면 할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게 지금 아마 대기인 수로도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 빨리 국회의장실도 서버 증설 빨리 하시고 예. 저는 이번에 이 민심에 부글부글한 이게 현장 민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밑바닥 민심인데 이거 외면할 수가 없다. 저는 매우 위중한 상태로 봅니다 지금. 예. 소라맘님께서 비행기 모드 켰다가 끄고 해보세요. 껐다가 끄면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청원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또 예, 댓글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실시간 정보를 비행기 모드를 껐다가 비행기 모드로 했다가 네. 켰다가 끄고 나면 바로 대기 시간 없이 청원화면이 나온다. 이런 말씀 좀 주고 계십니다. 하여튼 알뜰 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김진표 의장 회고록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진수희 장관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앞서 인터뷰하신 그 박홍근 의원께서는 뭐 국민의힘 얘기여서 자기는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땡땡 저 땡땡이 너무 자주 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 정도는 경질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보고서가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당에 보고가 됐고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고가 됐는데 누가 이런 걸 써서 올렸냐라면서 이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이 땡땡 저 땡땡이 너무 자주 대통령이 왜 이렇게 욕을 근데 많이 이거를 하는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지난번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면 항상 이제 법률가적인 시각으로 얘기해요. 네. 박홍근 의원 얘기도 뭐 상대방이나 지금 들어보면 아이고 전문 증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들은 얘기인데 무슨 증거 능력이 있냐. 이게 지금 증거 능력 따지는 법정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들은 얘기인데 어떻게 믿냐. 네. 근데 정치는 아시겠지만 이 재판이 아닌데. 예. 그 안에서 녹음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이 네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카톡방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 아니 그게 뭐 그 사람이 거기 없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그런 사실이 있었냐 없었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도 해명이 아니 뭐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아니 뭐라고 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네. 뭐 그 얘기가 뭐 이상한 얘기다. 틀린 얘기다. 왜곡했다. 그럼 뭘 왜곡하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홍근 의원도 아시겠지만 이게 잘 적는 분이에요. 매일매일. 예. 그 태블릿 PC에다 적어놓으면 수정한 날짜도 나오거든요. 그날 적은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적었겠어요? 예. 중요한 얘기니까 적은 거예요. 그리고 원내대표는 아시겠지만 항상 의장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뭔 일이 있으면. 왜냐하면 대통령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네. 본인은 못 만나잖아요. 만나고 싶어도. 네. 근데 의장이 만나니까 얘기한 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내대표는 저당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대방 대화 상대가 있으니까 네. 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특히 대통령 얘기라든지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메모해 놓는 거거든요. 나중에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쨌든 뭐 여당 대표랑 여당 원내대표가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 그런 얘기가 있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없는 얘기를 왜 써놨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니까 써놓은 예. 거죠.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그 내용을 불신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대통령실만 왜곡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수희 의원도 사실은 거기에 뒷받침되는 이제 증언을 또 한 거거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이 벌써 이게 2년 전인데 2022년 12구 참사 이후에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필요하다라고 올렸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거 올렸냐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임성근 사단장이 거짓말을 거의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라 라이어 성근 구하기로 지금 그 정도로 라이어 드립의신 성근을 라이어. 지금 구하느라 네. 정부가 총동원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거의 예. 그날 하루만큼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없어지고 예. 거의 뭐 대통령부터 이하 고위 관료들이 다 콜센터 직원처럼 전화를 서로 거미줄식으로 주고받았다라는 게 이미 세상에 다 드러났거든요.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은 딴 거 다 차치하고 아니 사단장 별 2개짜리가 뭐길래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고 저렇게 초위법적인 일을 할까? 네. 이게 이게 의문의 핵심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죠. 이태원 참사에서 159분이 하루아침에 한 곳에서 압사라는 형태로 돌아가셨는데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대한민국 천지에서. 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면은 당연히 후속 조치는 상식적으로 나와야죠. 한덕수, 이상민 이 두 분에 대해서 인사 조치가 있었어도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의아하게도 이상민 장관은 지금까지도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보니까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을 통해서 극우 유튜버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가 지배당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진수희 전 장관의 증언대로 뭔가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상민 경지를 올렸는데도 대통령이 습관적 경로를 하면서 경로가 취미인 것처럼 저렇게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너무나도 지금 의아한 일들이 대명천지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증언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더 사실에 부합한다고 저는 국민들이 이미 다 평가는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전 의원이 네. 연구원장이 이것 때문에 뭐 해임됐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임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로했느냐, 이 네. 땡땡이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김용태 의원은 그냥 보고서는 올렸다. 뭐 해임이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니 여의도 연구원이 대통령실에 직접 올리지는 않아요. 네. 그건 상식은 다 알죠. 당대표실 당에 올리면 당에서 올리는 거잖아요. 여연이 무슨 당의 기구인데 대통령실하고 직접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의견을 올렸는데 경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어찌 보면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은 보호해야 될 굉장히 위중한 아끼는 뭐 어떤 후배 성역 고등학교 후배라니까. 같은. 아니, 그러니까 임성근이라고 쓰고 이상민이라고 읽으면 되죠. 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불의주의가. 편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편이냐 네.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제 만약에 올바른 주장을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들었을 때 타당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게 민주당이거나 혹은 뭐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본인을 공격하는 걸로 오인하고 잘못된 소리라 할지라도 본인 편 들면 다 보호해야 되는 이런 인식을 이분법적 사고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분야. 그러니까 그 이분법적 사고라는 게 이제 선악구도 대결인데 그게 예. 이제 특수부 검사의 체질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인 게 하나는 미워하는 사람 과잉 수사로서 사회적 생명 끊어놓는 거 하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편이라는 사람들 덮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학의 옛날에 그 별장 성적대 논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공수처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특수부검사 시절에 체질을 유지하면서 우리 편으로 굴복하고 들어오면 네. 딱 봐주는 겁니다. 죄가 있어도 묻지 않고 뭐 특혜도 주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지금 전략 전술을 쓰고 있는데 저는요 뭐 임성근과 이상민 같은 지위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예, 그러면서 국민들하고는 등을 지느지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뭐 유튜브 볼 수 있죠. 네. 우리도 뭐 보고 있고 저도 뭐 보수 유튜브 봅니다. 예. 근데 그걸로 판단 기준 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만 얻는 거죠. 예,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만 예, 듣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조정동도 보고 예. 뭐 KBS, MBC 공영방송 보잖아요. 근데 뭘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 당시 핵심은 이상민 장관 경질을 할 거냐 말 거냐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한 게 특정 세력이 뭐 유도되거나 조작했을 수도 있고 예. 좌파 방송들이 뭐 KBS, MBC, JTBC 좌파 방송들이 이걸 유도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언어라는 거는 본인의 생각을 사고를 구체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방송에서 당연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으니까 잘 대비해야 된다. 이런 네. 취지로 한 거잖아요. 그때도 유튜브에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무슨 뭐 각시탈 얘기, 민노총 얘기, 뭐 바닥에 기름 뿌렸다 온갖 얘기도 나왔어요. 북한군 그러니까요. 얘기까지 예. 그런 얘기 듣고 있죠. 아주 말도 안 이재명 되게. 개입설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마약 말도 안 얘기도 되는 있었고, 얘기다라고 마약 얘기까지. 하고 저런 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다 근거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한 달 전부터 이미. 그러면 네. 아니, 저런 얘기는 오히려 그런 얘기 있지만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자제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거 믿지도 마라. 그런 걸 얘기도 하지 마라라고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에요. 네. 그래야만 이 균형이 잡히거든요. 안 네.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넘버1하고 넘버2 아닙니까? 입법부의 수장이고 대통령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언론에 있는 분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 뭐 막 보수 이런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아니, 북한군이 지금 막 뭐 개입하고 있답니다. 지금 뭐 여기 우리나라 선거도 다 휘젓고 있대요. 뭐 선거도 다 조작 선거래요. 그렇게 하면 그걸 믿고서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그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극우 유튜버의 특징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걱정합니까? 그분들이 무슨 나라를 걱정합니까? 나라를 팔아먹어도 본인들한테 돈만 되면은 방송하는 분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매우 공동체 해로운 분들이죠 사실상. 아 그 메시지만 놓고 보면 근데 네. 보수에서 그동안 싸워왔던 두 가지 담론이 뭐냐면은 탄핵무효. 탄핵무효 가지고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장사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선거거든요. 부정선거. 부정선거 이 두 네. 가지를 가지고 해왔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이거 두 가지랑 좀 싸우면서 뜬 면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수 내부에서. 근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그렇게 극우 유튜버를 검찰총장 시절부터 봤다는데 그럼 왜 대선 후보 시절에는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좀 얘기를 하시지. 그럼 국민들이 표를 안 줬을 텐데. 근데 그때는 입 싹 씻고 양두구육하면서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판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증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여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극우 유튜버를 보고 본인의 본색을 드러내고 조작 선동에 나선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총대 맨다 그러면은 기가 막힐 노릇이고 지금도 저는 극우 유튜버에 대해서 김진표 의장의 말을 권위로 삼을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 이미 한 인사를 보면 예를 들면요 통일부 장관의 극우 유튜버가 갔고요 이미 갔고 인재개발교육원장에 이미 김채환 원장이 차관급으로 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따따붙다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네. 거기 배승희 씨가 지금 YTN 앵커로 갔고요. 네. 마지막 그 민영삼 네.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던 분 네. 지금 코바코 사장 간다고 지금 기사에 다 나오고 있어요. 낙점설 막 이렇게. 그리고 고성국 씨도 고성국 씨도 갔고. 아니 뭐가 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더? 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분들이 제도권에 다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상 극우 유튜버 전성시대 지금. 전성시대다. 유튜브 정권인가? 아니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지금 그 공공기관까지 다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하다라는 거를 김진표 의장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재확인을 했을 뿐이지 예. 이미 대통령의 인사를 통해서 그 예. 편향된 인식과 예. 편향된 태도는 이미 국민들이 다 보셨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북한과의 문제라든지 선거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제 뭐 예를 들어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미국 선거가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트럼프가 됐어. 네. 만약에 뭐 철수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핵무기라든지 이런 굉장히 어찌 보면 북한과의 관계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어찌 보면 네. 잘못하면은 나라가 절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그러니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천공 같은 이제 무당이나 저런 주술적인 사람들한테 우리가 좀 위기감을 느꼈다면은 지금은 이제 극우 유튜버로까지도 이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 얘기도 그 합리적 해요. 의심이 있죠 지금. 천공 방송도 열심히 보는 것 같다. 뭐 하루 종일 방송만 보고 술만 먹는 거예요, 뭐예요, 하루 종일? 2주 전에 얘기하면 실제로 정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천공 방송도 열심히 보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지금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뭐 상당히 질타가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시작부터 고성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고.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냐, 박찬대 대표가 마이크 꺼달라, 이제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훈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등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내일 최상병 특검법 처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7월 31일, 그러니까 지난해 7월 31일은 VIP 경로설이 이제 처음 나온 날인데 그렇죠. 네. 이날 대통령이 화낸 적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 사실 없다. 윤석열 대통령 화내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정확한 워딩은 그렇습니다. 여름 휴가 직전으로 기억하는데 저희에게 화내신 적이 없다. 안보실 직원들에게 화를 안 냈겠죠. 저희 얘기잖아요. 거기서 핵심은 저희에게.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안보실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전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금 7월 31일 날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하루에 6번 통화를 합니다. 아니 근데 그 김태효 지금 차장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김태효 차장이 무슨 대통령의 그림자입니까?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경로를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수사 외압이 없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고 네. 지금 이 사안 자체는 경로 자체가 핵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경로는 대통령이 수사 외압에 이르게 된 핵심 동기 아니냐라는 네. 그런 비판 지점인 거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 수사든 경찰 수사든 개입을 해서 누군가에 대한 특혜, 누구를 네. 빼라.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라는 얘기지 대통령의 경로를 김태호 차장이 뭐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 부부지간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다 압니까? 부부지간도 하루 종일 붙어 있지 아 않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뭐 화장실도 따라갑니까? 손잡고 가요? 아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이제 휴가 기간이었잖아요. 8월 2일이. 예. 8월 2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휴가가 시작이 되고 그날 장관은 재벌이 개영식이 있죠. 장관은 저 멀리 가 있었고. 그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 고인전화로. 있었고 예. 신범철 지금- 차관이 바빴던 날이죠. 그렇죠. 신범철 차관. 국내에 있으니까. 네. 근데 신범철 차관이 저는 특이하게 본 게 신범철 장관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한 게 2번 있단 말이에요. 보통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네. 대통령한테 전화할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아니면 예. 보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예. 뭐 비서실장한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예. 대통령한테 보고할 생각 전화로 그거는 정말 급한 일인 거예요. 네. 빨리 결정이 됐거나 아니면은 시킨 거를 내가 정말 시킨 대로 잘했습니다. 예. 빨리 보고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야 휴가 간 대통령이 예. 외국에 있는 장관한테 얼마나 급하면 네. 전화를 하겠어요. 워커홀릭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일밖에 근데 모르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이렇게 쭉 그 박정훈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그 날짜별로 쭉 정리를 했는데요. 그 8월 2일, 그러니까 대통령이 휴가 간 날입니다. 그날 8월 2일 오후 12시 43분 16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신범철 차관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에게 먼저 전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 1시 30분 31초에 신범철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3시 40분에 또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 대통령이 먼저 장관에게 지시를 했는데 장관은 어디 있었어요? 우즈벡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 처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차관이. 차관이 해서 보고를 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볼 수밖에 추정이 없죠. 가능한 그 상황이에요. 전화 시간이 네. 이첩된 게 11시인가 그러잖아요. 예. 이첩된 다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급해요. 예. 이첩돼서 만약에 경찰에서 접수 찍고 이거 이첩 완료해버리면 네. 그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첩된 다음에 그거를 빨리 가져와야 되니까 가져온 예. 거는 저녁이고 예. 근데 이첩을 그러니까 경찰한테 홀딩 시키고 일단 정식적인 접수라든지 이걸 홀딩 시켜놓고 네. 그다음에 가져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지시하고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그 시간.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오전 이제 10시에 박정훈 단장이 김계현 사령관한테 이첩합니다. 그렇죠. 라고 이제 이첩 예고를 이제 보고를 하고 뒤이어서 바로 중단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해버린 거죠. 그렇죠. 이첩을 해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첩했다라고 하자마자 11시 23분부터 그때부터 이제 엄청 쭉 바빠진 거죠. 엄청난 전화가 네, 이제 그렇죠. 사방팔방 그렇죠. 대통령실에 네. 진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제 전화가 막 이어진 건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컨트롤 타워가 어디였냐 대통령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대통령이죠.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이잖아요. 전화로 개인 전화로 그렇게 장관, 차관, 비서관 뭐 다 전화하잖아요. 너무 순서대로. 꼼꼼하게 전화를 맞아. 꼼꼼하게 이게 다 진짜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엄청 말씀드렸잖아요. 체크를 해.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이거 할 때 스타일이라고. 아. 예를 들어서 수사 검찰총장도 예. 뭐 검사장한테만 하면 되는데 뭐 검사장한테 네. 얘기하니까 또 밑에 부장 검사한테 하고 담당 뭐 그 검사까지 전화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기칠남인가? 아니 예를 들어서 경찰에 만약에 이첩 예. 뭐 했다든지 아니면 예. 뭐 송치했다든지 기소했다든지 그러면 그걸 돌리려면 각 실무자까지 다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급해니까 그러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사 외압이거든요. 네. 요 지금 행태 자체가 무슨 예. 군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슨 명령을 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수사의 외압을 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일을 벌리고 있는 거고 수사 외압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네. 게다가 기록 회수 부분도 공무집행 방해라는 범죄를 또 구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 기관들이 나서서 조직적인 진실 은폐, 그 수사 무마, 수사 외압에 대한 범죄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가장 우두머리가 여기 지금 전화하신 분들 쭉 말씀 아까 앵커님 해주셨지만은 최고위직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몸통이죠. 네. 대통령이 머리고 이 사건의 몸통이자 머리이자 수뇌부 각본을 짰고요, 네. 주연 배우고요, 네. 총 감독입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그러니까. 독립 영화 수준이죠. 예, 혼자 다 한 그러면은 거죠. 국정조사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 네.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라고 해야 되나? 안 나오겠죠, 뭐. 안 나올 텐데. 증인 채택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증인 채택 여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빠르게 이거는 특검법을 관철을 시켜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라는 정황은 지금 차고도 넘치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네. 이거를 감히 여기서 범죄다라고 단정은 못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특검을 해서 저는 특별 검사가 공소장에 의해서 나름의 법률적 판단까지 저는 빨리 해야 된다. 해서 만약에 죄가 없으면 넘어가는 거고 네. 죄가 있으면 저는 바로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봐요. 죄가 있으면. 예. 저는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입법청문회 할 때도 보면 국민들이 다 한 자리에 놓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본단 말이죠. 열불나지만 아 저분들이 수사 과정에도 저러게 했구나. 이래서 이게 안 풀리는구나라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또 뭐 선서 안 한 사람도 있었고 계속 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 최순실 지난번에도 보면 그때도 네. 보면 국정조사에서 많은 뭐 예를 들어서 기업 관계자라든지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한 얘기도 있고 안 한 얘기도 있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국민들한테 아 이게 지금 특검이 제대로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탄핵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심어줬어요. 네. 이번에 저는 탄핵 필요성 여론이 많이 올라간 것도 요 청문회가 많이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얘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보기에도 답답하고 말이 안 되니까 이건 수사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특검이고 국정조사 가야 돼요. 네. 아니 이번 청문회에서 매우 유의미했던 장면은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회수 관련된 그러니까 수사 외압의 한 부분인데 회수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지시했다라는 게 신범철 차관의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통화의 내용만 나왔다면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는 아 대통령이 전화한 것도 의아한데 그 내용 자체가 아 회수하라고 네. 그 신범철 차관이 인상 쓰면서 아 그건 회수 관련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매우 유의미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 시간이 벌써 30분이라서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7페이지인데 2페이지밖에 아직 못해서 공부를 빠르게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이달 23일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어대한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사실상 모든 여론조사의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난타전이 상당합니다. 배신자 프레임이 일단 그 유승민 전 의원처럼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공포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뇨한 의원은 한동훈이 1위 하는 거 여론조사 그거 다 믿어요? 오늘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저도 듣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거 믿어요? 뭐 그러면서 그거 다 뒤집힐 가능성이 90%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원인가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럼 그래도 좀 더 잘 아시네. 예. 아니, 근데 저는 뭐 어대한이라고 하는 이 네. 대세론이 지금부터는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언론의 노출 빈도를 높이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은 쭉 들어보면은 거의 뭐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내용은 똑같은 내용만 거의 뭐 도돌이표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이 무게가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가 정치적 책임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맹활약을 했는데 졌고 또 본인 스스로도 정치적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책임 있는 사람이 왜 또 튀어나오냐라는 점을 일단 본인이 설득력 있게 설명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정치 초보로서의 미숙함과 불안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한동훈 후보를 바라볼 때 아니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한 번 설치겠다는 거냐 이것도 상당한 저는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고 전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정체성 논란이 심각하게 불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촉망받는 검사로 일했기 때문에 좀 민주당 성향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도 검사인데 또 당대표도 검사야? 라는 것도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본부 자장처라고 하는 네. 한동훈의 5대 의혹이 있어요. 본인 의혹 부인의 의혹, 자녀의 의혹, 장인어른 의혹, 처남 의혹 이 5대 의혹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 전당대회가 뜨겁게 붙으면서 하나하나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동훈이라는 그 정치 초보가 당해낼 맷집이 있겠느냐 이게 이제 남은 관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재밌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뭐 싸움이라는 게 원래 재밌잖아요. 근데 와 세게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희룡 대표가 계속 원희룡 후보가 계속 뭐 배신자 이러니까 거기 같이 나왔던 장동혁 후보인가요? 네. 최고위원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 원희룡 후보 예전에 뭐 민주당도 갈 수 있다고 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 아니냐. 왜냐면 그때 제주도지사 나왔을 때 예.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탈당했을 때. 탈당해서 무소속 나왔는데 이제 기자들이 민주당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아니 뭐 여기 마음에 안 알면 뭐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탄핵 때도 뭐 의원은 아니었지만 탄핵 잘한 거다 막 이러던 분이 갑자기 네. 뭐 탄핵 뭐 하면 되겠냐 막 이러고 세게 공격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세게 붙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데이터는 국민의힘 당원 상대로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여론조사들이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대상으로 한 것하고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여론이 더 나와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 대상도 원래는 지금 그 규정에 보면 국민하고 무당층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더 나온다는 얘기는 당원에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배신자 얘기는 사실은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보수의 어찌 보면 본산이고 아버지도 대통령 하셨고 대구에 뿌리가 있고 네. 유승민도 대구였지만 그 정도 붙을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보수의 본류는 아니잖아요. 거기도 어찌 보면 약간 이제 뭐 외부 영입 인사인 거고, 그렇죠. 대구에 뭐 튼튼한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같이 온 거잖아요. 같은 뿌리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보고 배신자 그러면 윤석열은 배신자 아니야? 뭐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네.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내용이 사실 윤석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대표랑 1000명 똑같은 기소하고 돌려가는 네, 게 돌려가기. 왜 돌려가기? 아. 그렇죠. 네. 아니, 그 얘기 사실 들으면 보수 대멸을 하려고 우리 당에 와가지고 막 그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똑같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그냥 그 당시에 지금 실무자였고 네. 의사 결정권자예요. 팀장. 아니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그 대장이죠 대장. 대장. 네. 대장이고 밑에 이제 한 부분을 맡아서 한 분이고. 예, 그러니까 네. 사실은 홍준표 시장의 주장도 조금 비겁하다. 공격하려면 대통령을 공격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못하니까. 공격은 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근데 요게요 이제, 보수 분열에 지금 씨앗이 되고 있는 게 아. 홍 시장의 논리는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한패인 건 맞다. 근데 정권 교체를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고마움이 있다. 뭐 이런 거고 네. 한동훈 근데 너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윤석열 한동훈을 또 살짝 갈라가지고 뭔가 틈새를 좀 노리고 있는데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한패죠 사실은. 근데 보수 지지층이 어찌됐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주 감정이 골이 깊어질 만큼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만큼 세게 붙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극우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 거기 저도 가끔씩 들어보거든요. 네. 거기서는 지금 거의 한동훈은 거의 죽일 놈 돼 있습니다. 거기서. 맞아요. 거의 다. 저도 일관되게. 들어보면은 네, 엄청나게 거의 세게 엄청나요.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한동훈은 안 된다. 그냥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죽일 놈 수준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다니까 거기서. 근데 그래서 그런 건가요? 한동훈 위원장의 스탠스가 많이 또 바뀌었어요. 초반에 이제 최상병 특검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중수청을 이제 강조했었단 말이죠. 여기서 중수청은 저 수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도, 수도권, 청년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성공해야 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당하면 이게 더 그 가장 큰 배신은 정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언급하는 것은 공포 마케팅이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사실상 대통령 사수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알려졌던 뭐 비윤, 반윤, 뭐 머류는 맞지만 뭐 극윤 뭐 이런 건 아니지 않냐라는. 근데 뭐 전륜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네, 판국인데 네. 저는요 일단 한동훈 후보의 입에서 정권 재창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아니 이미 창출한 정권도 말아먹은 주제에 뭘 또 재창출하겠다라는 건지 염치가 없다. 그리고 국민의 민심을 전혀 못 읽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민심을 외치고 중수청을 외치고 있어요. 이게 중도, 그다음에 수도권, 청년층, 그러니까 민심을 지금 따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랑도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 질 땐 져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묻고 싶은 게 아니 그렇게 정치할 사람이 왜 총선 때는 정치를 안 했어요? 불과 2달 전인데 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보다 반정치적으로 굴었고 상대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갖추지 못한 수준 미달의 얘기들을 쏟아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행태라는 것이고 저는 특검만 딱 하나 놓고 보면요. 아니 그 최혜병 특검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야당이 지금 특검을 올렸는데 네. 그 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대법원장에 추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대법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소추기관까지 임명한다라는 것도 상권분리 위반이 있는 거고 네. 그동안에도 대법원장이 임명한 특검이 4번 있었어요. 4번 다 실패했거든요. 실패한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한동훈 후보는 도대체 국민의 민심을 따르겠다는 겁니까? 안 따르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어제 저는 토요일 날 최혜병 특검 수용하는 저 집회에 갔다 왔거든요. 네. 그럼 왜 한동훈 후보는 안 나와요?
안 나오던데? 네. 와서 연설 좀 하시지.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잖아요. 뭐 따로 국밥이에요, 뭐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이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의 행동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 말이 다르고 행동 다르고 네. 자기 과거 2달 전 행동을 한번 영상 틀어놓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상문 좀 써보시죠. 자기 영상 좀 보시고. 그러니까 약간 꼬리를 내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야만이 자기가 정치적인 공간이 생기고 다음에 뭐 대선 후보 출마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 네. 그렇게 컨설팅을 하잖아요. 대부분 지금까지 대선 후보 나왔던 사람들이 그랬고, 근데 그것도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오라면 밥 먹으러 가지 뭐 안 가. 가가지고 대통령이 왜 그러십니까 좀 하고 하는데 예. 전화했는데 밥 먹으러도 안 간 사람이 아니지. 그게 사실은 저도 예. 그거는 이제 여야를 떠나서 예. 밥 먹으러 대통령이 밥 먹으러 오라면 밥 먹으러 가서 거기서 예. 쓴소리 하고 그렇죠. 나 나올게요. 예. 어쨌든 지금 쓴소리 할 테니까 좀 예. 양해해 주세요. 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김진표 얼마나 선생님- 그게 쫌생이에요. 쫌생이에요. 예. 한동훈 쫌생이로 그릇이 나왔어요.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릇이 그런. 그릇이 그거밖에 그런데 안 만약에 돼요. 하고 예를 들어서 태어나고 어떡합니까? 지금 얘기처럼 그러니까 특검 하겠다 그러면 대통령 뭐 대법원이 아니어도 좋다. 예를 들어서 시원하게 해야 제3의 돼요. 기관이라고 그러면 뭐 시원하게. 대한변협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그중에 네. 뭐 야당도 포함된다. 여당이나 고집할 필요 없다. 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성공한 대통령 얘기하고 처음에는 뭐 배신할 사람이 뭐 국민만 이러다가 이제 국민도 이제 아닌 것 같아. 대통령을 배신하면 안 되나? 이제 네. 그 고민하는 거잖아요. 더 그러니까요. 나가면 내가 이제 아웃되나? 이 생각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매가리가 없다. 아니 근데 전 정권 재창출 얘기 들을 때마다 뭐 정권 재창출을 못하면 이게 뭐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라는 이상한 궤변 논리를 한동훈 후보가 오늘부터 막 얘기하고 다니던데 네. 아니 창출한 정권도 운영을 못해서 이 난리 엉망진창을 만들었으면서 무슨 염치와 무슨 낯짝으로 재창출 얘기를 하죠? 전 이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저 뚜껑이 열리던데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당 대표가 그러니까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게 영남의 인식이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무한 비판과 이제 이렇게 막 비판을 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정권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럼 지금 있는 정권이라도 잘하고. 운영을 하든지. 아니, 잘하면은 자동으로 재창출돼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말아먹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탄핵 청원이 지금 이렇게 탄핵 나오는데. 청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뭘 재창출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후보가 그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2조 심판론을 이제는 2조 대화론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럼 2조 대화론을 하면요. 전통적 지지층들은 한동훈 잘 싸워가지고 좀 지지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대화하겠다 안 싸우겠다. 그럼 지지층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을 못하면서 어쩔 때는 된장을 팔다가 어쩔 네. 때는 똥을 팔고 네. 이 양두구육 시즌 3 아니냐? 양두구육 시즌 3예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은 양두구육 똥 된장을 아직도 구별 못한다. 예. 미숙하다 이게 봅니다. 우리나라 권력이 예전에 이제 육사 출신이 2번 연속을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노태우 겨우겨우 됐어요. 사실은 양김이 찢어지지 않았으면 안 됐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도 군사 정권을 퇴출해야 된다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때보다 더해요. 아니 검사 정권이 이게 또 가야 돼? 그거는 사실 극복 못해요. 본인이 평생 동안 검사밖에 안 해왔잖아요. 네. 본인이 제일 잘 나가던 때 화영연화 시절이 수사할 때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제가 보기에 불가능한 얘기예요. 본인이 한다는 얘기. 근데 정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권력 왜 하는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 이제 그 정도는 이제 국민들이 다 판단을 근데 하기 나라 때문에. 이 정도 검사들이 망쳤으면 이미 충분하지 않나요? 더 망칠 나라에 뭐가 남아 있나요? 이 정도 망쳤으면은 네. 전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벌만 받으시면 된다. 벌만 정치적 받아라.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그러니까 때는. 비전을 항상 우리가 얘기해요. 나는 뭘 하겠다. 검사 뭐 수사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뭐 자꾸 이걸 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고 아니면은 뭐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뭘 하겠다. 네. 상대방은 나를 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등 후보는 항상 비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뭐 공포 마케팅이 필요 없이 나는 이걸 하겠다라는 걸 제시해야 돼요. 우리 총선 때도 항상 그 얘기 아니에요. 여당 대표가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 없이 맨날 상대방 비판만 하고 있다. 이런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분이 왜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루겠다.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 외교를 어떻게 나가겠다. 민생을 어떻게 하겠다.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의료대는 어떻게 풀겠다. 의료대는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도 안 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 예를 들어 2,000명이 아니라 그럼 뭐 1,000명으로 타협을 한다든지 뭔가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여당 대표가 나오는 사람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왜요? 대통령한테 그거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예. 정치를 하면 안 돼요. 해롭죠. 아유. 해롭죠. 네. 해로워. 그 한동훈 특검법은 어떻게 할까요?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나부터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나올까요? 아니면 절대 안 한동훈 하죠. 특검법 절대 못 받아. 한동훈은 믿는 구석이 있죠.
이게 왜냐 물귀신 물귀신 나하고 김건희하고 윤석열 다 예. 연결된 거잖아요. 예. 고발 사주잖아요. 결국은 예, 이게 그렇죠. 자녀 입시 문제가 아니라 고발 맞아요. 사주가 핵심인데 그래? 그럼 나는 다 보고 했는데 다 보고하고 한 거야라고 해버리면 네. 못할 거야. 그거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거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일단 한동훈 특검까지 가기도 전에 전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부자장처라고 하는 한동훈의 5대 의혹에 대해서 이거 견뎌낼 정치적 맷집이나 일단 있는가 그거 먼저 한번 지켜보고 싶고 네. 원래는 이제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나올 전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부터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라서 네. 일단은 정치적 공방을 먼저 좀 뚫기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 동의해요. 이게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할 인플레가 되니까. 네, 왜냐면 이게 인플레가 돼서. 한동훈 그 특검법을 올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 안 할 거야. 네. 그러니까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특검법에 그 고발 사주가 들어가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반대하게 돼 있어. 문제가 반대하게 돼 되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식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약간 공학적이에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나경원 원희룡 연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결선에 가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규정상 결선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전에 인위적인 단일화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2등이 되면은 자동 단일화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한동훈 후보가 라디오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3대 1로 공격받고 있잖아요. 내지는 홍준표 시장까지 합치면 거의 한 5대 1로 싸우고 있는 느낌일 그러니까요. 거예요. 뭐 예. 싸움 잘하시니까 좋아하시니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세게 비판하던데 나경원 후보가 그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면은 네. 아마 나중에 결선 가서 절대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속이 좁아가지고 거기도.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네. 원희룡 나경원은 자동으로 연대될 수밖에 없다. 결선에 자동. 가서. 예. 그러니까 친윤 연대죠. 친윤 연대. 대통령실은 어디를 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100% 원희룡 밀고 있죠. 원희룡 밀고 무조건. 있다고 그렇죠. 봐야 돼요? 그렇게 다 언론들이 네. 보고 있고 왜냐하면 그 뭐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선 투표를 우리가 뭐 대선이든 이게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네. 인위적인 단일화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뭐 우리 대선 때 항상 그렇죠. 단일화해야 맨날 된다, 미래. 단일화해야 된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결선이 없어 그렇거든요. 결선이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나경원 원희룡 당연히 결선 가면은 당연히 연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2등, 3등이니까 2등 해서 1등을 꺾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2등 한 사람한테 몰리게 돼 있어요. 아니 3등, 4등 한 사람이 1등한테 왜 가요? 가봐도 지분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서로 이제 하게 당직도 좀 쉐어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2, 3위가 힘을 합쳐서 1위를 꺾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경원 후보가 3등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는 너무 본인의 인지도에 기반한 전략을 짜고 있고 지금 이미 조직표는 다 원희룡한테 붙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게 일단 큰 거고요. 네. 그리고 근데 홍준표 시장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사실상 나경원 후보를 밀고 있다라고 이현주 근데 대놓고는 의원이 못해요. 얘기하던데. 그분들이 왜냐하면 네. 뭐 단체장이고 예, 예.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대놓고는 못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도 보면 일반 여론조사에는 나경원 후보가 좀 나와요. 근데 지지층 상대로는 원희룡 후보가 더 나와요. 근데 요거는 지금 8대 2잖아요. 지지층 네. 기본적으로 당원 중심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러니까 이 일반 여론조사 믿고서 네. 일반의 지지 믿고 뭘 붙기는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요거는 홍준표 시장이 원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 다 있는데 출마해줘서 고맙다라고까지 얘기를 맞아요.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나경원 후보를 밀고 있다라는 것은 뭐 이현주 의원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보로 듣고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원희룡 후보 대세론에 오히려 더 힘을 모아서 홍 시장의 지금 가장 1번 과제는 한동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올인이 돼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결국에는 나경원 후보가 왜 3등할 수밖에 없냐면요. 캠프 구성상 조경태 의원을 좌장으로 앉히고 정양석 전 의원을 갖다가 쓰고 있어요. 이분들이 보수 내부에서도 평판이 이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앉아 있으면은 나경원 후보 지지하고 싶던 사람도 조경태 때문에 지지를 안 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좀 있어서 아마 전 나경원 후보가 3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동의해요. 영남이 4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최근에 그 복당설 나오고 있어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 도태우 장해찬. 예, 네. 그 영남 민심이 별로 안 뜨겁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건 좀 믿을 만한 소리인가요? 아니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다시피 밑바닥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세나 팬덤이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도 투표하지만은
그 국민의힘의 특징상 조직표가 움직이거든요. 항상 그 버스임이라 그래가지고 당협위원장들이 어디에 줄 서느냐에 따라서 몰아주기 투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이제 한동훈 후보는 내려올 일밖에 없고 원희룡 후보는 올라갈 일밖에 없는데 이 선거는 기세 싸움이거든요. 기세에서는 원희룡이 훨씬 앞서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집중 타겟을 받기 때문에 맷집이 정치적 맷집이 이거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공격 많이 받다 보면 예민해지거든요. 네. 안 할 소리도 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긁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긁히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본인의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전 한동훈 후보가 이 정치판 처음 들어와서 가장 난이도 높은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헤쳐나갈 일이 매우 어렵다, 난망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 일단 선거 구도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잘 잡았다고. 네. 선거는 구도가 7할 8할이거든요. 예. 근데 구도상으로는 이제 원희룡 대 한동훈이 돼 있는 거예요. 친윤 대 반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는 낄 팀이 없는 거예요. 선거에서 제일 애매한 게 낄 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러면 표는 빠져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원희룡 대 한동훈 장관이 되는데 사실은 TK나 뭐 광주나 좀 약간 전략적인 판단이는 게 다음 정권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TK 후보가 없잖아요, 지금. 예전에 이런 적이 없어요. 맞아요. 김재원 후보가 유일해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어쩌면 근데 김재원 후보도 떨어졌어요. 살려줬어요. 살려줬어요? 와. 그러니까 김재원 후보가 TK 유일한 후보기 때문에 사실은 TK 분들이 본인 이런 경험이 없었을 거예요, 예전에. 그렇죠. 자기 지역 사람이 예. 최고위원 당대표 안 나온 경우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제가 보기에 오더라든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역 의원들의 오더가 이제 먹혀야 되는데 오더가 먹힐까? 왜냐면 그 현역 의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할 가능성이 많아요. 들어보면. 예. 들어보면. 왜냐면 특집원이 본인들이 밀어야 될 사람들 없고 예.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세게 밀면 척 네. 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세게 밀었다가 네. 척져. 그럼 나중에 거기서 지역에 내년에 뭐 물론 지방선거까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뭐 그만둘 수도 있죠. 대선 나가려면.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현역들은 공천 받았고 네. 이미 4년이나 남았고 그럼 뭐 되는 쪽으로 가죠. 아니 그리고 또 그럴 수도 하나 있거든요. 지금 한동훈 후보의 약점이 두 가지인데 지금 TK 쪽에서 한동훈 후보 돕는다는 의원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없어요. 17 그러니까 명이 TK 되는 쪽에 지금 세운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세인데 안 서요 줄을. 그러니까 그게 하나 저는 TK 쪽의 민심. 특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안 만나줘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철우 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TK 쪽에서 의원들이 단 한 명도 공개적으로 활동을 안 한다라는 게 TK 마음을 좀 얻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게 하나가 좀 약점이고. TK 속에서는 넌 아니야 이렇게 돼. 넌 아니다죠. 네. 어디 지금 보수 인사 200명 구속시킨 사람이 또 덤벼 이런 여론이 퍼지고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 후보 쪽에 구성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배현진 의원이 상징되고 있는 수도권의 젊은 의원들 내지는 원외의 천목회. 네. 근데 그 천목회에는 과거의 조국 흑서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경률이나 박상수 변호사나 다 과거에 참여연대에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화학적 결합을 하느냐도 하나의 포인트지만 배정혁이라고 해서 배현진, 네. 박정훈, 장동혁 네. 이 배정혁 트리오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배정혁은 배현진 의원도 선거 잘 몰라요. 아니, 송파 그 을에서 2번 당선된 사람이고 박정훈 의원은 며칠 전까지 TV조선 기자하던 사람이고 맞아요. 이 장동혁 의원도 제가 옛날에 특위에 있을 때 같이 일했는데 조용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줄을 잘 돼가지고 김태흠 의원 자리를 보궐로 들어갔다가 사실상 재선이지만 1.5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치 신인들이 갔다가 한동훈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경험이 없다. 특히 당내 선거 이렇게 큰 거 안 해봤기 때문에 좌충우돌이 많은 겁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전 이 두 가지의 위크 포인트도 한동훈 후보가 그러면 후보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후보는 더 몰라요. 이 초보 운전. 네.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내가 이 초보 운전이라고 본 게 홍준표 대표가 저 시장이 2번 안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에 막 욕할 수 있어. 근데 기자들이 그거 질문을 하니까 아니 만나기 싫다는데 뭐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정치인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 아유, 바쁘신가 보죠. 뭐 제가 네. 한 번 더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해야 네. 되는데 만나기 싫다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근데 나는 거기서 인성이 나오는 거야. 인성 아니 나오죠. 인성이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잘 약간 이게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거야. 네. 훈련이 안 된 진짜 거야. 초보다. 초보자.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검사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평행 주차를 잘 못하셔 이분이 초보 운전이라. 아니 기본적으로 어려워. 운전하려면 네. 자세가 정치인들은 저는 시도위원 난 사람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네. 만약에 자기가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맞아요. 만나잖아요. 네. 집 앞까지 찾아가죠. 일정이 사실은. 바쁘셔서 네. 그런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번 더 그렇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든지 바쁘면 진짜 찾아가요. 대구시청 가서 문전박대를 당해야 그렇죠. 표가 아니 나오지. 밤 10시에 띵동 눌러서 보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렇게 정치인의 정치인들이잖아요. 아니 만나기 싫으시다는데요. 그냥 한동훈 후보
정도는 자세가- 주목받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냥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유튜브? 네, 유튜브 하시면은 구독자 많이 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유튜브가 아니라 이번에 인스타그램 열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고양이 사진을 또 올렸어요.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나 예. 잘 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가요? 김건희 여사는 강아지, 윤석열 대통령도 강아지. 거기도 아니, 강아지 그거 보세요. 다 기르죠. 겸묘 전쟁이네. 겸묘 전쟁. 전쟁이에요? 가방사안이라 그러잖아요. 가방사. 명품백 사안이라도 안 하고 가방사. 디올백이라도 안 하고 가방사안. 그러니까 조만한 파우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가방사안. 가방사안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 가방사안. 얼마나 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도이치 우리 다 못 떠서 주가 조작이라잖아요. 예. 도이치 사안. 그러니까. 도이치 사안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뭔 소린가 했다가 겁이 많으시네. 겁이 이제 많네. 눈치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눈치 보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눈치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죠. 지금 지금 이것도 나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의 부인일 뿐인데 아니 형수님이었잖아요 예전에. 네, 한 살 형수님? 차이인데 형수. 아, 연락도 자주 했던 사이예요. 옛날에 네. 한동훈하고. 아니 카톡을 뭐 300몇 개 아, 연락 자주 나는 이거 공개가 딱 안 이 돼서 그렇지. 고양이 사진 보면서 딱 그 생각 들었어요. 네. 아,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구나. 고양이를 매개로 해서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동물농장이네. 동물농장. 그 집에도 고양이도 키워요. 네, 맞아요. 맞아요. 또 고양이 네. 키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정치가 한심해. 저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 있잖아요. 물론 네. 한동훈 후보가 내공이었고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미지 정치밖에 할 게 없는 건 알겠는데 그럼 정치를 하지 말라니까요. 왜 나라를 해롭게 만듭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을 또 속여보려는 건데 너무 한심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는 검사들에 대해서 다 눈 뜨지 않았나요? 전 당원들만 이제 마지막으로 각성하면 될 것 같은데 전 이런 식의 이미지 정치가 이제는 좀 통하기가 더 어려워져 간다. 워낙 내용과 내공이 없으니까 쉽지 않아. 이것도 어느 정도 뭘 갖췄을 때 이미지로 포장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지. 아예 빈 깡통인데 뭐 고양이 사진 100개 올려보세요. 뭐 저쪽은 애완견이고 여기는 애완묘예요. 그러면은 제가 알라바예요, 예, 뭐야? 아까 계속 얘기하는데 네. 의료 대안 어떻게 해결하겠다. 네.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 거의 동맹 수준으로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근데 여당 지금 하려면. 전반적으로 여당이 어떤 컨텐츠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없어요, 매우 부실하다. 대통령 심만 너무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심각해요. 대통령 심기가 어떤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아무것도. 근데 예, 최소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더라도 선거 계속 해야 되고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컨텐츠 기반이 좀 집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심각한 정도. 아니 그리고 원희룡 나경원 의원도 윤상현 의원은 제가 언급도 안 할게요. 네. 이 두 분도 좀 한심한 게 예. 본인들이 5선이고 나경원 의원 5선이고 원희룡 후보도 도지사까지 합치면 5번 5선 아닙니까 사실상. 네. 정치의 그 경력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한동훈이라는 이 정치 초짜 하나도 못 이겨가지고 둘이 힘 합치는 것도 굉장히 좀 쪽팔린 일이에요 사실은. 쪽팔린 일이고 또 하나는 아니 원희룡 후보도 이쯤 가면 본인이 장관까지 지냈고 뭔가 아젠다에 대해서 뭘 좀 제발 하나씩은 던져야 되는데 아직도 한동훈 까기에 몰입해가지고 지금도 어게인 탄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배신자론을 지금 소환해가지고 또 팔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 한심하다. 네. 아니, 정치 그렇게 오래 하면 뭐예요? 배울 점이 하나도 없는데 좀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지금 뭐 80만 넘은 국민 청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ARS 조사를 했습니다. 탄핵 찬성하느냐 58.8, 탄핵에 반대합니까? 38.9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한다 57, 반대한다 40.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80만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전 10시 20분 현재입니다. 지금은 12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더 많이 늘었을 걸로 보이는데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가 있냐. 특히나 김용민 의원 등이 그 촛불 집회에 참석해서 대통령 탄핵 언급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정세가 1년 만에 완전히 바뀐 겁니다. 특히 이제 선거 이후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특히 이제 중도층, 대구 경북에서도 결국에 대통령 지지가 가장 센 지역 연령대인 60대 이상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많은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야말로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네. 뭐 친구들이나 만나면 민주당 뭐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당원들은 당연히 그렇고 네. 아니 뭐 계속 지켜볼 거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80만 나오고 100만 되더라도 이거를 입법 청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 이거 자체로 바로 뭐 탄핵 소추안으로 들어가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탄핵은 뭐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이게 57, 8 정도면 대통령 부정평가보다 낫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문제. 근데 이제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네, 거죠. 네. 찬성 반대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대로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저는 이번에 국민들의 이 국회 청원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될 거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너무 세게 나가면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아직 뭐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나온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법률가들 시각이고 네.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대로 그냥 가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탄핵 많아요. 청원이 81만 와. 넘었다고 합니다. 벌써 또 10,000명이 늘어났네. 그렇죠. 또. 벌써 저희들이 방송하는 가운데 10,000명이 늘어난 거니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8,00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와. 하니까요. 어제보다 더 늘어난 숫자인 것 이제 같습니다. 더 알려지니까 네, 언론에 점점 보도가 돼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알려지고 보도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그 가속도가 붙는 이런 상황인 건데 왜 이런 상황까지 초래됐는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겸허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근데 것 전혀 안 겸허하기 때문에 네. 성찰을 하기에는 네. 뭐 거기 난망한 기대라고 전 보고 예. 저는 탄핵에 대해서 일단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헌법 위반 사안은 전 차고도 넘친다고 봅니다. 뭐 상권분립 위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수사 거임, 수사권의 사유화, 네. 수사권 사유화했죠. 그리고 사명권의 사유화도 했습니다. 사명권, 그리고 거부권, 이 거부권은 완전히 사유화했죠. 본인에 대한 특검 사항까지도 부인 것까지 포함해서 2번의 거부권을 썼고, 네. 임명권 완전히 지금 그 방통위 같은 경우는 야당에 추천한 위원들은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안 합니다. 어허. 그리고 여가부 장관도 아직까지 임명 안 하고 있고 특별감찰관도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임명권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구성을 완전히 직무유기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은 저는 헌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은 뻔할 거예요. 이거는 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상주에 있으니까. 진짜 참. 자, 그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도 오늘 아침에 그 트위터 이제 X죠. 그거 깜짝 놀랐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네. 전화를 많이 하나 봐요. 전화, 문자, 폭탄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시도 때도 없는 문자나 전화는 응원이 아니고 고통이다. 아무래도 전화를 10수년 써온 전화기를 바꿔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지금 민주당도 전당대회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리당원 비중을 굉장히 높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언론에서는 강성 지지층인 뭐 개혁의 딸도 입김이 더 세졌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저는 아마 이번에 가장 큰 변화가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 제도가 있어요. 네. 중앙위원 컷오프 제도. 예. 당대표만 여론 30%를 반영하고 70% 중앙위원이었고 최고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했었어요. 근데 중앙위원은 아시겠지만 현역 의원이라든지 지역위원장이라든지 뭐 도지사라든지 약간은 그런 분들이 하거든요. 당내에 어느 정도 기득권 있는 분들이 해요. 그래서 항상 이 컷오프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지난번 전당대회 때 당대표만 여론조사 30% 반영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그럼 뭐야? 여론조사로 들어가고 중앙위원 들어가는데 중앙위원은 뭐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심플해요. 그냥 네. 5대5예요. 네. 저는 항상 주장해요. 우리가 국민의힘처럼 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5대5로 하자. 굳이 뭐 중앙위원, 뭐 대의원, 뭐 되게 복잡한 게 뭐냐면 지금 본선에도 보면 대의원을 뭐 1대 20으로 줄이자 하니까 1대 네. 19로 맞춘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거는 당원을 계속 늘어가면 비율은 점점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대의원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컷오프도 기본적으로 중앙위원 컷오프를 유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건 대의원제하고 중앙위 컷오프 제도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폐지해야 된다. 네. 이재명 대표 단독 출마 룰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인영 의원은 이제 불출마하기로 한 거고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유인태 전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에서 나오면 너 도란 소리밖에. 근데 못 이거 들을 당 거다. 입장에서는 우리 당 얘기니까 제가 네. 하면 안 좋은 거예요. 네. 이번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 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네.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쟁을 해야 되고 예전에 네. 우리가 물론 전당대회 나왔다 깨진 적도 있어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뭐 박지원 나왔다가 나중에 당 깨졌잖아요. 네. 너무 세게 붙을 땐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나와야 돼 경쟁. 그러니까 저는 이인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막 5선택 했잖아요. 네. 좋은 데서 그럼 나와야죠. 본인이 뭐 장관도 하고 5선도 하고 386 대표잖아요. 네. 그리고 4선, 5선, 6선 많아요 우리 당에.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뭐
뭐 5선씩 하면은 20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 대표도 못 나올 정도 그동안 정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두든가 네. 아니 나오든가 해야 되는데 네. 아 이번에 나오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나와. 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에 지금 특히 다선이나 이런 분들이 예. 너무 매가리가 없어요. 매가리가 없다. 아니, 저도 우리 현 변호사님하고 비슷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한 뭐 비판도 많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걸 갖다 더 사당화 프레임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그 다선 의원들 아니 왜 이렇게 꿈이 작아요? 아니 그러니까 당 대표 꿈도 없어요. 저도 하물며 저 빵선이잖아요. 네. 저도 당 대표 해보고 싶은데. 빵선의 당대표 상당준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네. 아니 5선 정도씩 다들 했으면 네. 아니 당 대표도 좀 도전해보고 떨어지더라도 자양분 삼아서 대선에도 좀 도전해보고 뭔가 이걸 유의미하게 나라를 위해서 써야지. 아니 그 경력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당이 이렇게 또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저는 좀 다선 의원들이나 좀 당내에 그렇게 인물이 없나라는 생각도 들거니와 그 해당되시는 분들 좀 용기를 내 가지고 꿈을 좀 크게 가지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배지가 직업인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무슨 직업이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업이 돼버려서 네. 그런 이제 새로운 도전이나 이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정치를 왜 해요? 그만둬야지. 그 오늘 방금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성윤 의원, 네. 네, 초선인데요.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아니, 네, 당대표 도전하시라니까. 소식이- 최고위원 도전할 사람 많아요. 최고위원은 막 지금 네. 러시아 10명이 넘는데 윤석열 아니 대통령 당 대표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도전 안 하고 전부 최고위원 도전만 하고 있어요. 네. 기회에- 아니, 조선 의원은- 아니 황근택 변호사 당대표 도전 어때요? 아니, 네? 저는 그 정도 능력도 안 되고. 빵선의 당대표. 잘하실 것 같아요. 초선 의원들이는 네. 사실은 네. 최고 당대표 도전은 만만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하는 게 맞는데 저는 3선 이상 하신 분들은 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의 활력 그러니까 욕 먹을 수 있죠. 네. 욕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생각은 누가 봐도 그냥 아 이번에 공천 받고 의원 됐으니까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아니 이거잖아요. 그게 욕먹을 짓이 뭔가가 좀 궁금하고 옛날에 저 기자들이 네. 그 자본 권력이 거세지면서 기자들이 전부 셀러리맨화다라는 네. 비판 굉장히 그것도 많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셀러리맨이 됐네. 그냥 배지가 월급 받고 직업이에요. 배지가 직업이고. 네. 예? 배지가 직업이 돼버렸어요. 심각한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당 대표가 되면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뭐 떨어지든 되든지 간에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과 비전들을 알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왜 그런 기회를 하나도 안 쓰고 다 이게 사장시킵니까? 이제 국민의 비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 뭐 이준석 우리 뭐 신인규 이런 분들이 막 나와서 뛰쳐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민주당이 살려면 지금 80년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도전해야 그 다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 대표하고 계속 뭐 대선 후보 할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을 보고. 다음을 보려면은 이번에 나와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예. 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이 이제 활력을 잃어가는 진짜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안타까운 면이에요.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가. 님은 빨리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함께 정당 바로 세우기를 완성하기 바랍니다. 황금박쥐님께서. 아, 예. 응원합니다. 네. 네. 정당 바로 세워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대한민국 정치가 요동치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평론은 매일매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